빛을 빛의 속도로 갚는 방법. 네, 그런 게 있나요? 있죠. 우리 네. 박사님은 차 뭡니까? 아, 저요? 뭐 네. 그냥 조그만 차 갖고 있어요. 조그만 차. 지금 말 못하는 거 보니까 뭔가 여기도 좀 약간 아, 자, 혼날까봐. 한마디로 이게 망국의 지름길이에요. 안녕하세요. 지식이 되고 돈이 되는 시간, 세미정의 부동산 클래스, 세미정 정재훈입니다. 자, 오늘은 대한민국 미생들의 월급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분이시죠. 머니 트레이너 김경필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방송과 유튜브에서 머니 트레이너로 활동하고 있는 돈줄남으로도 불리우고 있는 김경필 멘토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돈줄남이면 돈으로 혼줄 내는 남자. 돈줄남. 요즘에 많이 혼내주시나 봐요. 뭐 혼낼 일이 제가 국민 영승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혼줄 내는 게 거의 전문 분야가 됐는데 사실 이제 주식과 부동산이 사실 조금 자산시장에서 좀 어려움을 겪게 된 게 한 1년여가 넘었잖아요. 네네. 그러면서부터는 이제 뭐 짠테크라든지 기본적인 어떤 월급 관리, 저축 이런 것들이 좀 강조가 되면서 최근에는 그 혼줄이 나면서 하루에 한 번 혼나야 된다라고 찾아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혼나면서 좀 정신을 좀 차리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예. 그럼 오늘도 이제 좀 저희 혼내주시는 그래도 건가요? 됩니까? 예. 살짝만. 살짝? 네. 네네. 사실 뭐 저 같은 월급쟁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충분히 허리띠를 졸라매고는 있는데 여전히 뭐 더 졸라매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물가가 네.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아껴야 되는지 도저히 답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아낀다라고 하는 게 이 체감이 사실은 일반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아마 이 우리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 잘 못 느낄 거예요. 왜냐하면 경기가 뉴스에서 나빠진다 뭐 이런 얘기 듣는데 나는 잘 모르겠거든. 왜냐하면 나는 월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영업자라든지 내가 시장에서 이렇게 직접 소매로 뭔가 장사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 경기를 체감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기업도 우리 세미정님처럼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도 나중에 기업이 어려워지면 보너스가 안 나온다든지 뭔가 여파가 오겠지만 상당한 시간이 걸리거든요. 사실은 이제 시장에서 경기가 꺾인다라고 하면 뭐 나는 아직 상관없는 데가 아니라 선행적으로 대처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고 또 특히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경기 둔화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참에 조금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흐트러졌던 것들을 좀 다잡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 뭐 무역 적자가 이미 네. 지금 시작된 것 같더라고요. 13개월째 무역 적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수출도 증가율도 6개월 이상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고 이게 사실은 작년에 금리 올리면서 가게가 어려워졌다라고 봤지만 사실은 작년에는 소비를 안 줄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자가 높아진다. 이자가 더 나가네 한다고 소비를 줄이진 않아요. 우리가 뭐 온수 튼다고 바로 뜨거운 물 안 나오는 것처럼 시간이 기다리면 사실은 이제 올해쯤 되니까 작년에 이자 높아져서 돈 나간 게 너무 올해부터는 좀 쓰지 말자. 이제 지갑을 좀 닫는 그런 분위기죠. 그래서 우리도 그런 거에 좀 동참을 해서 좀 스마트하게 짠테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멘토님 네. 월급쟁이 부자들 많이 만나시잖아요. 네. 그리고 소비 습관을 줄이고 그리고 이제 푼돈을 아껴서 부자가 된다는 게 현실적으로 좀 가능한 얘기인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월급쟁이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죠. 기본적으로 월급쟁이로서 부자가 될 수 있느냐라는 어떤 그 회의감을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이 갖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월급 모아가지고 뭐 재벌이 되겠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월급쟁이 부자라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생활하고 있는 그 편안한 일상이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도 전혀 문제없이 이어질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월급쟁이 부자거든요. 그래서 과연 월급 모아서 될 수 있느냐?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자본주의라는 게 가장 좋은 점이 뭡니까? 자수성가형 부자가 많다는 거예요. 네네. 우리나라 부자 10명 중에 7명이 자수성가형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한테 돈을 물려받고 뭐 금수저 물고 태어난 게 아니라 본인의 노력에 의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우리가 지금 지향하는 게 뭐 몇천억 뭐 재벌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잘 따라와 주시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월급쟁이 부자가 될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정말 궁금한 게 좀 많은데요. 월급쟁이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지 그 시작부터 한번 알려줄 수 있으실까요? 네. 우리가 기본적으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일상생활을 우리 직장인들이 하시잖아요. 네네.
너무나 당연했던 것, 너무나 이거는 뭐 이 정도 안 하고 살 수 있나라고 생각했던 거 안에 사실 과소비가 숨어 있습니다. 아, 정말요? 예. 뭐가 있죠? 일단 기본적으로 점심 먹고 습관적으로 마시는 커피가 있어요. 네, 근데 여러분 제가 커피를 마시지 말라는 네. 게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커피를 마시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네네네. 우리가 이제 탕비실에 가보면 요즘은 너무 잘 돼 있잖아. 네네. 머신도 있고 그다음에 뭐 녹차서부터 해가지고 뭐 이런 거 잘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매일같이 습관적으로 밥 먹고 테이크아웃하는 그 커피, 에스프레소 커피는 비쌉니다. 근데 한 3시 이후에는 또 이 피곤하잖아. 그러니까 잠깐 뭐 담배 피시는 분들은 나가거나 아니면 바람 쐬러 갔다가 한 잔 먹을래 해서 또 해. 그러니까 사실 한 잔 먹질 않아요. 그냥 2잔 먹어요. 여러분 커피도 물론 문화니까 맛으로만 즐기는 거 아니라는 거 저도 알아요. 근데 문제는 탕비실에 굉장히 좋은 커피 냅두고 그렇게 매일같이 3, 4시 이후에 또 한 잔씩 이렇게 마시지 마라. 그게 월급 300만 원 타는 분이 한 달에 40만 원 굿즈까지 해가지고 스타벅스에서 별다방에서 40만 원 쓰면 자기 소득의 10% 15%를 그냥 커피로 태우는 건데 이게 말이 됩니까? 예, 이건 아니다. 저는 커피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아, 커피요. 이게 저희 월급쟁이들한테는 이 커피가 내 피거든요. 아니 탕비실에 있잖아요. 탕비실비로. 네. 알겠습니다. 그 제가 저기 그러면- 그 별다방 네. 텀블러를 가지고 가서 탕비실에서 타서 네. 얼음 넣어서 들고 다니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그러면 멋있어. 오늘 앤토님 만났으니까 내일부터 한번. 이 커피를 제 이야기를 듣고 그래 내가 그동안에 별다방에 썼던 돈 보니까 한 40만 50만 원 그냥 훌쩍 썼는데 그래 가끔 탕비실에서 먹고 가끔 사 먹으면 한 달에 한 30만 원 굳겠다. 그럼 그 30만 원으로 주식을 사십시오. 아, 정말. 그럼 이거는 뭐냐 어차피 커피로 날아갈 돈을 주식 투자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기대 수익률이 매우 낮다. 그러니까 어차피 없어질 돈이었는데 그냥 혹시 몰라서 주식을 샀기 때문에 주식이 떨어져도 기분이 별로 안 나빠요. 왜 안 나쁘냐? 이거 어차피 뭐 커피값으로 없어질 뻔했는데 그래도 주식으로라도 남아 있으니까 이런 투자는 성공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요. 제가 두 번째로 고쳐야 될 습관을 얘기하는 건 여러분 이건 사실은 이 얘기하고 좀 댓글에 상당히 테러가 있을 가능성이 있긴 한데 좀 걱정되긴 하는데 혼쭐 한번 내주시죠. 차가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차요? 망국의 지름길이에요. 차. 차. 우리 박사님은 차 뭡니까? 저요? 네. 조그만 차 갖고 있어요. 조그만 차. 네. 조그마다는 게 어떤? 작아요? 네. 지금 말 못하는 거 보니까 뭔가 여기도 좀 약간. 자, 혼날까봐. 한마디로. 자, 제가 그냥 딱 말씀드릴게요. 그냥 명료하게. 네. 예. 본인 월급에 6개월치 이상 차를 타면 안 됩니다. 정말요? 네. 자, 왜 그런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차에 대한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강하냐면요. 차를 자기 수준보다 한 단계 위에 차를 타는 건 난 애교로 봐줄 수 있거든요. 이건 괜찮아. 이건 진짜 괜찮아. 네. 2단계 위에 타는 거 요것도 내가 용서해 줄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땐 보통 3단계 위에 차를 탑니다. 3단계 위. 예. 왜 그러냐면 제가 6개월치 이내에 차를 타라. 그럼 월급 300인 사람은 얼마를 타야 됩니까? 1,800만 1,800만 원. 네네. 1,800만 원 중고로 1,800이면은 보통 중중형 탈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 정도 타고 다니라는 거지. 네. 근데 문제는 뭐냐? 6개월치 이상의 차를 타면 안 된다라고 제가 아주 딱 잘라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차에 들어가는 유지비가 결국은 교통비 아닙니까? 근데 네, 교통비가 자기 월급의 5%, 백보 양보하더라도 7%, 8% 넘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이 고정비라고 하는 것 중에 교통비라는 건 그냥 길바닥에 뿌리는 돈인데 내가 돈을 벌어서 7, 8% 이상을 길바닥에 뿌린다? 이게 말이 되냐? 계산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자기 월급의 6개월치 이상 차를 타잖아요. 그러면 유지비가 보통 자기 소득의 7% 이상 나와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차가 여러분 지금 뭐 차 사려고 고민하시는 분 이 방송을 보신다면 잘 들으십시오. 차가 비용이 어떤 게 들어가느냐 하면 제가 한번 쭉 불러드릴게요. 그게 뭐냐? 보험료, 통행료, 과태료. 이게 타다 보면 안 낼 수가 없거든요. 네네, 그쵸. 안 낼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6가지 비용이 나갑니다. 그게 뭐냐? 주유비, 주차비, 세차비, 수리비, 대리비, 발렛비. 네. 이렇게 나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비금이라고 제가 해놨는데 그 시비금은 뭐냐면은 이제 세금이 12가지 종류입니다. 뭐 그것까지 다 일일이 뭐 취득세, 등록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지방교육세 하여튼 뭐 할 거 없이 아유 힘들어. 하여튼 굉장히 많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차는 우리가 이제 그 결혼할 배우자를 만날 때 꼭 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아니면 결혼하고 나서도 봐야 돼요. 배우자를 봤을 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상대 배우자의 허세 지수를 허세 지수. 허세 지수. 네네네. 허세 지수를 알려면 뭘 보면 아느냐? 차를 보면 되는 거예요.
차를 보면 이 사람이 허세틱한 사람인지 네네. 아니면 언허세틱한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울트라 허세다. 그럼 딱 어떤 차인가요? 저는 제가 봤을 때 최고로 많이 봤던 게 월급 200인데 BMW 뽑은 사람 봤습니다. 끌고 다니지는 못하고 관상용으로 본다. 그래서 저는 관상용 식물은 봤는데 관상용 자동차는 처음 봤거든요. 그분이 데이트할 때 지하철 타고 다니고 그거는 그냥 세워놓은대요. 그런데 하루에 한 번은 시동을 걸어줘야 된대. 그래서 매일 30분씩 공회전을 한다. 뭐 그런 슬픈 얘기를. 그분이 하는 얘기가 이거야. 저는 이런 행동을 왜 했냐 그랬더니 저는 정말 나도 할 수 있다는 용기를 드리고 싶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도대체 누구한테 용기를 주려고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자, 그럼 이제 한 세 번째 고쳐야 될 나쁜 세 번째 습관이 고쳐야 있을까요? 되는 거 제가 지금 두 가지만 얘기했는데도 벌써 이제 약간 뼈 아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힘들어요, 너무 듣기가. 네. 뼈를 맞는 느낌이다 이런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세 번째 말씀드리면요. 월 소득에서 여러분들 지출되는 것 중에 가장 많이 지출되는 게 뭐냐 그러면 이제 사회 초년생들 직장인들이 먹는 겁니다. 뭐 스트레스 풀 게 없다 그러니까 엥겔 지수죠. 네. 원래 엥겔 지수라는 건 자기가 생활하는 지출하는 생활비에서 식료품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을 엥겔 지수라고 하는데 식생활비라는 건 이거예요. 네. 뭐 예를 들면 이마트 같은 데 가서 장 보는 마트에서 장 보는 비용, 네. 그다음에 외식 비용, 그다음에 배달 비용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 생활비에서 여러분들 소득이 만약에 500만 원이 넘지 않는다 그러면 25%를 넘으면 안 됩니다. 네. 자, 몇 퍼센트요? 25%. 500만 원이 안 된다 그러면 25%를 넘으면 안 된다 이러니까 어떤 분이 나 500만 원 넘으니까 25% 넘어도 되냐? 500만 원 넘으면 20% 넘으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엥겔 지수라는 거는 소득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낮아집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뭐 재벌 회장이 하루 10끼 먹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소득이 높아진다 그래서 식생활비가 비중이 높아지진 않아요. 소득이 높아지면 식생활비 비중은 낮아진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1인 가구를 지금 타겟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소득이 500만 원이 안 된다면 25% 이하가 돼야 된다. 그럼 예를 들면 월급 300이다 그러면 식생활비를 얼마를 써야 됩니까? 25%를 하게 되면요. 계산하게 되면 75만 원. 75만 원이죠. 그러니까 75만 원으로 모든 거를 끝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뭐 우리 세미정 님 같은 경우는 약간 너무 오래된 얘기라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300만 원 직장인이 75만 원 갖고 식생활비 해결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요즘 같을 때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요즘 최근에 식생활비가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밥값이라는 게 여러분 나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야 이게 지금 누가 손님이 오잖아. 옛날에 한 10,000원 정도 식사를 대접을 하면 그래도 뭐 내가 이렇게 이상하지 않은 지금은 한 12,000~13,000원은 좀 대접을 해야 그렇죠. 네. 뭐 약간 이상하지 않을 정도가 됐다. 그러니까 밥값이 너무 비싼 거야. 그러니까 구내식당 이용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구내식당이 돈 안 나가는 건 아니지만 네. 뻑하면 외식 나가는 거 이거는 좀 별로 좀 문제가 된다. 그리고 여러분 그 하루에 한 달에 우리가 몇 끼를 먹죠? 보통 하루에 3끼 먹으니까 한 30일 보면 한 90끼. 네. 여러분 마치 25% 이하로 써라 그러면 아주 그냥 맨날 그냥 밥에 김치만 먹으라는 얘기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적어도 10끼 15끼는 먹기 위해서 먹는 식사가 있잖아요. 스페셜하게. 네. 그렇지만 나머지는 뭐 김밥을 먹을 수도 있고 라면을 먹을 수도 있고 뭐 짜장면을 먹을 수도 있고 그냥 밥에서 구내식당에서 먹을 수도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거에 그렇게 많은 돈을 태워가지고 미래를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통장이 좀 두둑해지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미래를 위해서는. 네네. 여러분 뱃살이 두둑해져 봐야 뭐 좋을 거 하나도 없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엥겔 지수 25%, 500만 원이 넘는다면 엥겔 지수 20% 이내로 막아보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나쁜 소비 습관 네 번째 남은 것 같아요. 네. 혹시 네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쇼핑이겠죠. 쇼핑. 쇼핑인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또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코로나를 이제 극복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코로나로 한 3년, 2년 정도를 그냥 거의 재택근무 하시고 갇혀있고 막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어디 나갈 수도 없고 답답하니까 배달 음식, 그죠? 배달 음식 많이 시켜 먹고. 그 다음에 또 그걸로도 분이 안 풀리는 거야, 이 분이. 어디다가는 내가 보복을 해야 되는데
보복이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내가 뭐래도 사야 되겠다. 내가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답답한데. 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쇼핑을 하는 거죠. 인터넷 쇼핑. 근데 네네네. 여러분 이 인터넷 쇼핑이 진짜 대단하다는 게 요즘은 비밀번호 입력과 지문 인식 없이도 그냥 한번 이 밀어 올리기로 네. 결제가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야? 그냥 카드 등록이 돼 있지. 그냥 딱 마음에 드는 건 있지. 그냥 한번 손끝 치면은 그냥 그 다음 날 와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간편 결제가 사실은 네. 쇼핑이 이제 문제라는 거지.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코로나라고 하는 진짜 사상 초유의 이 사태가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 하나가 당근의 비약적인 발전 아닙니까? 네, 네. 우리 채소 마켓이 엄청나게 성장을 했지. 왜 성장을 했느냐? 잘 생각해 보세요. 불필요한 물건을 많이 사니까. 그거 왜 내다 팔겠어? 불필요한 걸 많이 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채소 마켓 나 열심히 이용하니까 나 알뜰하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채소 마켓 안 하거든요. 왜? 쓸데없는 걸 안 사니까. 야.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당근 자꾸 당근이라고 그래. 채소 마켓의 온도가 막 99도를 향해서 막 팔팔 끓죠. 그거 왜 그래? 회사 가면 맨날 욕만 먹는데 거기서 나한테 칭찬하니까 언니 최고야. 뭐 언니 죽여준다. 언니 너무 착하다. 이러니까 나도 어디 회사 가서 칭찬받은 적이 없는데 거기서는 그냥 나 좋다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냥 무조건 비싼 물건 사가지고 새 거로 그냥 싸게 파는 거지 뭐.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불필요한 물건을 너무 많이 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간단하게 소비 욕구가 차올랐을 때 순간 정신줄을 놓지 않고 버틸 수 있는 하나의 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뭔가요? 네. 우선은 장바구니에 담으세요. 무조건 장바구니에 담고 그 다음에 결제를 해야 돼. 무조건 결제하시면 안 돼요. 바로 사는 게 아니고. 네, 바로 장바구니에 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엄청난 필터링이 됩니다. 장바구니에 담는 순간 일단 잡았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딴 일을 좀 잠깐 하거든요. 네네. 딴 일을 좀 하고 잠깐만 아까 뭐 살라 그랬더라? 장바구니를 딱 보는데 아까보다 별로 안 갖고 싶어. 이게 무슨 얘기냐? 별로 필요한 게 아니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장바구니에 있는 물건만 한 1억 5천만 원 정도 해요. 정말요? 네. 그냥 담아놓고 그냥 담아놓잖아. 그냥 산 것 같아. 아하. 갖고 있는 것 같아 그냥. 안 사죠. 그러다가 이제 진짜 사야 된다 그러면 세 가지를 물어보세요. 자기 자신한테. 일명 결제 삼심제도라는 겁니다. 삼심제도요? 네, 삼심제도라는 게 우리가 사법제도에 네네네. 보면은 3번 재판하잖아요. 네네.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떤 분들이 야 진짜 징하다. 저 인간 참 대단하다. 야 뭐 하나 물건 사는데 무슨 재판까지 하냐? 재판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세 가지를 그냥 가볍게 한번 본인한테 물어보고 결제 버튼을 누르라는 건데 자, 첫 번째 심사가 이겁니다. 필요한 거냐? 네네. 있으면 좋은 게 아니라 없으면 안 되는 건지를 물어보라는 거예요. 네네. 없으면 안 되는 거냐? 그러면 여기서 탈락하는 애들이 좀 있어 벌써부터. 예, 거기서 일단 유죄 판결 받으면 끝나는 거야 재판이. 근데 여기서 무죄가 나오면 나 진짜 없으면 안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2심에 들어가는 겁니다. 2심은 그냥 간단하게 그냥 본인한테 물어보세요. 이번 달 예산이 있는지. 살 돈이. 살 돈이 있냐? 없으면 다음 달로 미뤄야 돼. 자 그럼 여기서도 무죄가 나오면 이제 최종 대법원에 가서 네네. 3심. 그냥 자기한테 한 번만 더 물어보세요. 자, 정말 없으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예산도 있어. 오케이. 이제 마지막으로 물어볼 건 대체제는 없는가? 그거 말고 다른 가성비. 있는 뭔가 다른 이거 거. 말고 내가 집에 딴 거 있는 거 그러다 보면 여기서 탈락하는 경우도 있고 네네네. 여기까지 가서도 만약에 무죄다. 그러면 이제 무죄 방면을 해주는 거죠. 장바구니에서 방면을 해주는 거예요. 네네. 사셔도 됩니다. 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근데 요걸 안 하고 사잖아요. 네네. 그러면 또 당근에 이제 내다 파는 거지 또. 온도 올라가는 거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단 매수하기 전에 그 삼심제도를 이용해서 충분히 삼고초려 해가지고 그렇죠. 고민해서 살아야 되죠. 그냥 한 번, 그러니까 너무 충동 소비가 강하고 내가 막 제어가 안 되는 분이다 그러면 본인이 3심을 하지 마세요. 본인이 1심, 네네. 2심만 하고 3심은 아내분이나 네. 남편분한테 무조건 안 최종 되겠네. 그 방망이를 주면서 자 내가 이거 1, 2심 통과됐는데 네. 이거 어떻게 사도 될 것 같아? 라고 하면 마지막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온다 이거죠. 사지 마. 이거 저기 있잖아. 저 안 쓰던 거. 이러면은 그걸로 가는 걸로. 그거 괜찮겠네요. 요것만 하셔도요. 요것만 하셔도 진짜 여러분들 진짜 영수증이 아주 깔끔해집니다. 자, 그러면 그 돈을 못 모으는 가장 큰 걸림돌이 이제 빚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빚을 빨리 갚는 이런 노하우가 좀 있을까요? 네, 빛의 속도로 갚는 방법. 네, 그런 게 그죠? 있나요?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통장을 갖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저축을 못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저축을 하려고 딱 하다가 나 마이너스 통장도 있는데 무슨 저축을 하니 내가 이러면서 본인이 그냥 저축의 의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 대출 여러분 없는 분은 거의 없겠지만 대출도 분류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거를 먼저 꺼야 되는지. 자, 우선은 이렇죠. 가장 중요한 거는 금리가 높은 거를 물론 먼저 꺼야 되는 건 당연할 텐데 네네. 우리가 이런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집을 사면서 빌린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만약에 집값이 오른다면은 그 대출 이자 냈던 것이 비용이 아니라 나한테는 저축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레버리지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출 중에서는 보면 뭐 마이너스 통장인데 내가 그냥 유럽 여행 갔다 와가지고 모자란 돈 박느라고 썼다 생겼다. 그러면 그거는 그냥 레버리지 이펙트는 없는 네, 그런 비용. 거잖아요. 그리고 또 비용도 좀 높고. 그러니까 레버리지 이펙트가 있느냐, 그 다음에 비용이 어떤 것이 높냐, 그리고 원금이 보전이 되느냐. 뭐 예를 들면 전세자금 대출은 원금은 보전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전세를 빼면은 원금이 나오니까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먼저 정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선순위를 먼저 정한 다음에 목표로 딱 삼으세요.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 마이너스 통장이 한 3천이 있는데 너무 불편해 볼 때마다. 마이너스 앞에 있는 그 마이너스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네. 그래갖고 아 이거 어떡하지? 그러면 당장 여러분 상환 계획을 세우셔서 한 달에 42만 원씩 자동이체로 그 통장에 돈을 붙이자 이거야. 그거 월급 통장으로 쓰지 마시고요. 괜히 그거 월급 통장으로 쓰시면은 월급 들어오면 확 꺼졌다가 또 돈 뽑았으면 확 늘어나니까 나중에는 무감각해져서 그냥 마이너스가 안 보여요. 마이너스가 그냥 모자이크 처리가 돼 자기 눈에서. 그래갖고 아이 야 없다고 치고. 근데 네네. 저 밥 먹을 때 그 동료나 이 후배들한테 물어보면 마이너스 없는 사람이 없어. 어느 순간 자기 합리화랍니다. 야 이거 마이너스 나만 있는 거 아니야? 다 있어. 이러면서 마이너스를 끌 생각을 안 하는 거지. 자, 무조건 제가 시키는 대로 하십시오. 한 달에 42만 원이든 83만 원이든 자동이체를 해서 한 1년에 1000만 원을 끄든 500만 원을 끄세요. 그게 여러분들 저축하고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네. 예, 일단 이렇게 빚을 정리를 해놔야, 그러니까 빚 정리 로드맵을 짜놔야 마음이 편해요. 너무 또 빚만 갚는 데만 돈을 쓰면은 약간 좀 내가 좀 허무하지 않습니까 인생이.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한 달에 200만 원을 내가 저축한다. 너무 센가? 150만 원을 저축한다. 그러면 75만 원은 뭐 대출을 갚고 75만 원은 뭐 따로 저축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하시면은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세미정님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 생활비 얼마가 통장에 따박따박 꽂히면은 아 나는 진짜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 500은 돼야 좀 넉넉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500이요? 네. 지금 500이라고 하는 건 어마무시한 미래를 모르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행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